일반 과세 같은 경우에는 10몇 억이 나와요. 3주택 중과 들어가잖아요. 30억 나와요. 안 팔아야 되겠는데? 못 팔겠죠. 네. 심장이 아파요. 내 집 마련 하시는 분들이 저도 그랬지만 나만 생각을 해요. 내가 매수자라면은 매도자의 심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매도자는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은 세금하고 현재 혼란스러운 전국 딱 이거 두 개예요. 최근에 제네시스 박님 유튜브에 7월까지 꼭 내 집 마련하셔야 됩니다. 이 영상 올리셨잖아요. 네, 욕도 많이 먹고 있습니다. 네, 저희 그 영상 보고 저희 스태프들이랑 깜짝 놀랐어요. 왜 7월까지 집을 사야 되는지 다시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일단 핵심이 뭐냐면 내 집 마련 하시는 분들이 저도 그랬지만 나만 생각을 해요. 맞아요. 맞죠? 우리가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자, 상대방을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내가 상대방을 왜 알아야 되지 이러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내가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어요. 처음이니까 보통 청약이라든지 입주권은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네네. 청약은 가점이 낮으니까 지어져 있는 구축을 내가 사야 되잖아요. 그쵸. 맞죠? 네. 자, 그럼 내가 지어져 있는 구축을 누가 가지고 있죠? 보통 그 사람은 다주택일 가능성이 높죠. 네, 맞아요. 왜냐하면 내가 두 채인데 하나는 정리하고 싶어. 아니면 하나인데 내가 좀 더 좋은 거 가니까 이거는 이제 갈아타고 싶어. 내가 매수자라면은 매도자의 심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일단 여기까지가 1단계예요. 생각도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연애를 하고 싶으면 내 몸 관리도 하고 치장도 하고 이것도 중요한데 상대방 이성이 어떤 사람이냐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내가 남자면 여자분들이 어떤 걸 좋아할까 요즘에는 뭐 이런 거 좀 알면 도움이 되잖아요. 그럼 내가 매수자라면은 매도자가 어떤 생각을 할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매도자는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은 세금하고 현재 혼란스러운 전국 딱 이거 두 개예요. 세금과 혼란스러운 전국. 왜 네. 그러냐면 이건 약간 뭐 어떤 정치적인 노도가 없으니까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고요. 탄핵 이슈가 이렇게 되고 나서 네. 정권이 교체가 되냐 안 되냐 막 이게 되게 이슈잖아요. 네, 맞아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정권이 만약에 교체가 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곧바로 세금이 규제가 되거나 그럴 거라고는 안 되는데 항상 우리의 예감이 맞은 적은 없잖아요. 그쵸. 이전에 있었던 다주택자분들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 예전에 민주당에서 규제가 심했는데 이번에 혹시 비슷하게 재현되면 어떨까 이게 고민이신 거예요. 맞아요. 여기서 이제 내가 다주택이고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물건을 만약에 갖고 있다고 칩시다. 네. 강남 서초에 하나 가지고 있고 송파에 하나 가지고 있다 해봐요. 세금에서 양도세 중과라는 게 있는데 중과가 뭐냐면 무거울 중자예요. 세금을 엄청 무겁게 매긴다는 거죠. 딱 들어도 느낌이 안 좋잖아요. 안 좋아요. 네. 자, 얼마가 오르냐면 내가 5억 정도가 오르면 세금 한 1억 6천에서 7천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3주택 중과 들어가면요 5억에서 3억 5천이 세금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엄청나네요. 원베일리로 제가 해볼까요? 30평대가 한 50억에서 58억 정도 호가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일반 분양가가 한 20억 정도 됐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네. 자, 그럼 맞아요. 20에서 58억 정도면은 양도차익이 꽤 크죠. 한 38억이죠. 일반 과세 같은 경우에는 10몇 억이 나와요. 3주택 중과 들어가잖아요. 30억 나와요. 안 팔아야 되겠는데? 못 팔겠죠. 네.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민주당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보유세를 이렇게 올려버렸어요. 아, 팔게. 네. 너가 이래도 안 팔아? 네, 이러면서. 1년에 막 1억 넘게. 팔아야 되겠네요. 팔려고 봤더니 양도세 중과. 가지고 있자니 보유세잖아요. 네. 결론이 뭐냐면 매도자들은 심장이 아파요. 매도자들은 양도세 중과가 되냐 안 되냐 이게 엄청 초미의 관심사예요. 그래서 원래는 아무 일 없이 1년 정도 연장하겠지 했는데 12월 3일 비상계엄 그 이후 탄핵 이슈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양도세 중과액이 시행령으로 개정을 해야 되는 건데 혹시 안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매도자 입장에서는 급해지겠죠. 아까 말한 원베일리가 양도세가 한 10억에서 한 10억 정도가 차이가 나버리는데 금매 어디까지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10억도 싸게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극단적으로는. 네. 자, 그럼 그걸 누가 사면 좋겠어요? 매수자가 그런 거 물건을 사면 좋겠죠. 네. 자, 그럼 매수자들이 지금 어디를 가야 돼요? 원벨리요. 아니, 또 거기 좀 너무 비싸면 네. 조정 지역을 가야 된다고요. 조정 지역을 가야겠네요. 조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조정 지역 바로 옆에 있는 지역 있죠. 마포, 아, 마포, 강동, 강동구. 성동, 영등포. 예를 들어서 내가 마포 마레프가 하나가 있고 원벨리 하나 있다. 그럼 마레프 좋죠. 좋죠. 좋은데 괜히 내가 갖고 있다가 그럴 수 있잖아. 그죠, 보유세 그럼 올라갈 수 있으니까. 아쉬우니까 마레프 정리하는 거죠. 그러네요. 자, 그러면 내가 매도자의 심리를 파악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양도세 중과 그 다음에 보유세란 말이에요. 양도세 중과가 올해는 25년 5월 9일까지예요. 그럼 이거는 연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 내년 26년 5월 9일까지 가요. 보유세가 또 6월 1일이 과세 기준일이기 때문에 그 둘을 종합해보면은 어쨌든 지금 뭔가 작업을 해야 돼, 매도자들은. 제가 실제 상담한 사례인데 아주 좋은 물건이었어요. 그 좋은 물건을 여러 채를 갖고 있는 분이 또 계시더라고요. 혹시 원벨리 여러 채는 아니죠? 네, 저는 말 못해요. 네. 그런데 그분이 양도세 중과가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금매로 생각을 하겠다 했는데 혹시 어디까지 생각을 하십니까? 계산해드리고 봤더니 나의 상상을 초월을 했어. 엄청 싸게. 저기까지 생각을 하는구나, 매도자들은. 중과를 맞느니.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매수자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네. 기회가 될 수 있고, 계산을 해보세요. 매수자 입장에서는 다주택자들이 움직이니까 금매가 일부 나올 수가 있겠죠. 네. 다주택자들은 그래도 열심히 세금 공부하지만 그중에 또 놓치신 분들이 있어요. 연장 안 되는 줄 알고. 그럼 눈먼 물건들이 나온다. 이게 첫 번째예요. 지피지기 백전불태.
당근. 두 번째가 뭐냐면 대출이에요. 대출은 은행에서 영업을 해야 되잖아요. 연초에 그게 세팅이 되면서 다시 영업을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올해 1,000억을 해야 된다. 그럼 대출을 영업을 공격적으로 하는데 굳이 연말까지 갈 필요 있어요? 없죠. 상반기 때 없죠. 끝내야지. 그죠. 그리고 여름휴가 편하게 가야지. 그죠. 1월부터 6월까지 특히 1월 설 끝나고 나서 되게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올림픽파크 포리온 둔촌주공 같은 경우도 국민은행 잔금대출 한 3천억 더 추가했고 K뱅크 그런 인터넷 뱅킹 있죠. 생활안정제금 화끈하게 1억에서 10억 넘겨버리고 이런 것도 보면은 어쨌든 상반기 때 내가 들어가야 된다. 대출 내가 대출이 받을 거면. 유리하다. 그리고 7월에 뭐가 있냐면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이제 시행이 돼요. 근데 이제 혹시 모르시는 분들 있으니까 네. 스트레스 DSR이 뭔지 한 번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우리한테는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건데 농담이고요. 이 스트레스가 강조라는 뜻이 있잖아요. DSR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내가 갖고 있는 소득 대비 전체 채무를 다 더해가지고 채무 부채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지난번에 갑자기 금리가 너무 급격히 올라버렸잖아요. 네. 22년도 그때. 네. 그러면 또 언젠가는 또 급격하게 내릴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잖아요. 이거를 미리 가중치를 두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냥 여러분들의 가상금리가 조금 더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상금리가 좀 올라가면 한도 줄어들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미리 그 전에 하고 싶겠죠? 네. 그러면 7월부터니까 언제 하겠어요? 1월부터 6월 해야죠. 네. 근데 그때 영업 어차피 많이 하잖아. 상반기 때 해야지. 그러면 스트레스 DSR이 7월에 네. 시행이 되게 되면 대출 받을 수 한도가 있는 좀 줄어들어요. 한도가 더 줄어든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경우에 30년 담보대출 했을 때 2억 얼마인가 받았을 때 한 4천 정도가 줄어들더라고. 연봉이 한 5천만 원 정도 됐을 때.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역시 대출을 봐도 상반기가 타이밍 좋다는 거죠. 그럼 정리해보면 7월 전까지 꼭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신 근거는 첫 번째가 매도자 심리를 분석해 봤을 때 이분들은 뭔가 급해지는 상황이 7월 전까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가 대출이 상반기가 훨씬 유리할 것이다. 그리고 스트레스 DSR이 7월부터 시행되니 그 전에 매입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이다. 이 두 가지를 근거로 7월 전에 내 집 마련을 끝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자면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심리인데 우리가 이제 투자에 있어서 심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맞아요. 사실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고 무섭단 말이에요. 뭐 영끌하고 무리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나는 그게 싫다 그러시면 그냥 안정적으로 좀 정리가 되고 나면 하반기 때 하셔도 돼요. 그런데 방금 제 말에 답이 있어요. 상반기 때 어떻게든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시국이. 그대로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어느 방향으로 됐든지 간에 정리가 되고 나면 하반기 들어서 사람들이 안정을 찾겠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특징이 빨리빨리잖아요. 빨리 잊어버립니다. 다시 정신 차리고 보니까 금리가 이제 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네.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디스를 하는 것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내가 만약에 이번에 정권을 잡잖아요. 이게 좀 보듬어야 되잖아. 그쵸. 스트레스 DS를 7월에 한다고 야 늦춰줘. 왜냐면 작년에도 늦어졌어요. 원래 7월에 하는 거 9월로 늦춰졌잖아. 그래서 7, 8월달 많이 올랐단 말이야. 그럼 약간 늦어질 수 있죠. 늦어지면 사람들 또 신호를 어떻게 보겠어요? 아 지금 사야 된다. 그쵸. 그러면 그땐 경쟁자가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게 암 같은 아주 지금 안 좋은 게 있는데 공급 부족이야. 계속해서 지금 부족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속 시장에 지금 에너지를 쌓아두고 있고 올해는 제가 봤을 때 특히 전세 시장 잘 보셔야 돼요. 올해하고 내년. 이게 만약에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면 매매 시장도 굉장히 불안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생각 안 한다니까? 저는 그냥 차분하게 가서 사장님 물건 있어요? 뭘 체크해야 되냐면은 이거 잔금 6월 3일날 하면 돼요? 이렇게 던지는 거야. 근데 그쪽에서 말해요. 아 이걸 5월 9일까지 해야 된다고. 감이 딱 오잖아. 그래요? 여기 매가가 이런데 한 1억만 깎아주세요. 그럼 난리가 나겠지. 아예 말도 안 된다고. 그래요? 좀 갈게요. 우리 협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 누구야? 배째라는 사람이잖아. 그죠. 옆에 가면 돼요. 잠깐 기다려보라고. 양도세 중과 맞으면 내가 5억을 더 내야 되는데 이때 1억 정도 정리하고 하시죠? 할 수 있잖아. 내가 그때는 베팅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하반기 때 다들 정신 차리고 야 나도 좀 해볼까 했는데 굳이 내가 같이 경쟁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근데 나는 좀 안정지향형이야. 그게 무서워. 그러신 분들은 하지 마세요. 같이 묻어 가세요. 제가 주시고 금매를 잡으시거나 그러실 분들은 항상 잔금 날짜를 체크하셔서 여러분들 조건에 맞게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약간 이건 협상이지. 그러면은 7월까지 내 집 마련을 하면 좋겠다. 혼돈의 시기를 잘 이용해서 심리적으로 우위를 점해라. 이런 얘기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난 하반기에 내 집 마련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는 네. 사람들은 새로운 전략이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하반기를 노린다 그러면은 갭 투자하십시오. 갭 투자. 갭 투자라는 용어가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러는데 우리 부모님들 다 했던 거야. 그냥 새 끼고 사둔 거야. 야 내가 새 끼고 목동에 살게. 그리고 너 나중에 좀 커지면 내가 그때 이사 갈 거야. 돈 모아서. 그걸 왜 무조건 폄하합니까? 그러면 나는 어디를 갈 거냐면 새를 끼고 사두면 내가 실거주를 안 할 거잖아요. 네. 보유만 해도 비과세를 받아야 되잖아. 네. 조정적 빼고 그 옆을 갈 거야. 마포, 강동, 동작, 성동, 영등포. 내가 계속 민다기보다는 사람들이면 다 알아. 여기 좋은지. 한 4에서 5억대, 6에서 7억대 그러면 단지들이 딱 나와요. 그 중에서 제일 좋고 사랑스러운 녀석. 그걸 사야지 나중에 세 주거나 팔 때 유리합니다. 근데 지금 4억에서 5억은 매가가 네. 아니라 투자금인 거죠? 한 제가 보니까 좀 괜찮은 거 하려면 6, 7억 정도는 있어야 되더라고요. 내가 5억 있어. 내가 1억만 좀 더 보태면 괜찮은 거 살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뭐 대출도 더 이상 안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네. 마지막 선물 사람 누구예요? 부모님이잖아요. 그쵸. 마미론, 파파론. 그럼 이제 부모님한테 1억을 그대로 받으면 증여가 나오겠죠. 그럼 증여세 안 내고 이제 차용증을 써야죠. 세금 안 나오게.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또 다시 세금으로 돌아오네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당근. 올해 7월까지 내 집 마련하기 최적기인 것 같은데 혹시 하반기를 노리시는 분들은 방금 얘기하신 대로 안정적으로 새끼고 갭 투자를 하실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너무 서두르지 말고 본인의 성향에 맞춰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전세가가 오를 만한 지역을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새끼고 사줬을 때 필승 전략은 무조건 매매가가 올라야 돼요. 갭을 적게 들어간 게 아니고. 네. 많이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갭을 적게 들어가서 나 갭 뭐 1,000으로 했다 하는데 그거 절대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무조건 매매가가 올라야 나중에 빠져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처음에 살 때 투자금을 좀 적게 사고 싶으니까 전세가가 받쳐주는 곳을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럼 학군지로 가야 돼. 그 다음에 아니면 신축, 역세권으로 가야 되고. 너무 뻔한 얘기긴 하지만 네. 왜냐면 요즘에는 전통의 학군지가 있지만 왜 젊은 분들이 좀 좋아하시는 곳들이 신축이라든가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마포 같은 경우에는 젊은 분들 역동적이고 그리고 학군은 내가 좀 더 보면 강동이 좀 낫겠지. 중심지로 가겠다 그러면 성동, 가성비는 약간 동작 정도 괜찮을 것 같아. 여기는 소득이 딱 받쳐주니까 괜찮아. 그러면 이제 영등포로 가야 돼. 입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갈 거냐. 처음 하시는 분들은 내 앞마당 가까운 데로 가시는 게 좋겠죠. 내가 마포에 가까우면 마포로 가세요. 근데 굳이 저 강동까지 갈 필요 없어. 멀어. 그냥 네. 거기에서 그냥 적당히 하나 하시는 게 저는 더 괜찮지 않을까. 근데 저희 스태프님들한테 7월까지 집 사야 된다 이 얘기를 듣고 우리가 돈이 얼마 있나 확인해봤더니 대부분 다 이제 30대 초반이다 보니 한 1억에서 2억 정도의 투자금밖에 없더라고요. 영원히 집 마련도 못하고 갭 투자도 할 수 없는 건가요? 한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1억이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쥐어짜보자. 말하는 걸로도 쥐어짜면 나온다. 무슨 말이냐면 돈은 계좌에 있는 게 아니야. 내 머릿속에 있어.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지방 투자를 갔어요. 투자금이 하나도 없었어요. 눈물에 임장을 했어요. 여기 분명히 1억만 넣으면 한 2, 3억 오를 것 같아. 근데 못하고 올라왔어요. 기차 속에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친척분한테 차용증을 쓰고 제가 2억을 빌렸습니다. 하고 1년 반 만에 갚았어요. 아파트가 올랐나요? 당연히 올랐죠. 네. 그래서 그거 팔고 중심지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하나 남아있습니다. 올해 팔 겁니다. 당연히 빌린 돈보다 더 수익 납니다. 돈은 머릿속에 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1억 있으면 정말 공격적인 분들은 매매 사업자를 해볼 것 같아. 단타 치는 걸 해볼 것 같아. 단타 쳐서 씨들을 키운다. 많이도 하지 말고 1년에 딱 2개만 하세요. 상반기 하나, 하반기 하나. 그래서 상반기 하나 사서 6월 1일 되기 전에 팔어. 그럼 보유세 안 내. 6월 1일 되고 나서 사고 그 다음에 또 6월 1일 되기 전에 팔어. 그럼 보유세 또 안 내. 그럼 몇십만 원을 아껴야지. 그렇게 해서 자금을 2억, 3억 굴리세요. 그게 두 번째. 나는 안정지향형이야. 좀 회사 생활하면서 좀 더 해볼래. 그러면은 1억 건들지 말고 그냥 더 저축하세요. 괜히 어설프게 쓰지 말고. 당분간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접고 열심히 돈을 아니, 모아라. 꿈을 적다는 건 너무 가혹하고 네. 와신상당 하라는 거죠. 저걸 하겠다. 두고 보자. 커피 안 사 먹고 난 믹스 커피만 먹을 거다. 내가 봤을 때 그죠. 2억에서 3억 정도는 있어야 돼. 1억에서 한 2억 정도 있는 저희 이제 스태프님들 같은 30대 초반 중반의 투자자들은 정리해보면 1번 마른 걸레도 다시 짜보자. 돈은 머릿속에 있는 거니까 혹시 돈이 나올 곳이 있나 아니면 좀 빌릴 곳이 있나 찾아와서 투자금을 마련한다. 두 번째는 매매사업자 단타를 이용해서 1억짜리 시드를 크게 키워가지고 다시 투자하는 전략을 세워본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1억의 소중한 투자금을 그냥 허투루 쓰지 말고 더 모아서 차라리 더 큰 시드를 키워서 될 것에다가 투자를 하게끔 키워본다. 이렇게 정리할 수 네, 있겠네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고 위험에 대한 테이킹하는 그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네. 내가 이제 어느 정도냐 이게 리스크를 감내하는 수준이냐 적당히 하는 수준이냐 이걸 판단하시고 하시면 내 자신을 알아야 돼요. 내가 MBTI가 뭔지도 알아야 되고요. 사주도 공부하셔야 되고요. 네. 성격 검사도 좀 하시고 그래서 나의 강점에 집중하십시오. 당근. 근데 처음 투자할 땐 다 무섭잖아요. 당연히 무섭죠. 근데 되게 보수적이에요. 근데 이거를 바꿔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으세요? 아니. 타고난 기질은 바뀌지 않는다고 봐요. 바꾸는 것처럼 보이는 거는 성격일 뿐이고 안 맞아. 그러면 안 돼. 그냥 이분들은 천천히 그냥 새끼고 사두고 천천히 갈아타게 하고 나는 그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본인 하는 일에 집중하고. 네, 그럼 우리 제네시스 박님은 매매 사업자 열심히 하시는 스타일이 아니고 네. 새끼고 그냥 가시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이제 투자도 하고 있는데 제 컨텐츠 만들고 글 쓰는 걸 좋아해요. 오전에는 난 온전히 그 작업만 해야 되거든요. 저는 열심히 사고 팔고 하는 네. 걸 좋아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맞는 사람들도 다 있어요. 매매 사업자 하면 재밌죠.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죠. 딱 팔릴 때 스릴이 있어요. 네. 그런데 매매 사업자가 잘 되려면 내가 좋은 거 하나 갖고 있어야 돼. 똘똘이 하나가. 그리고 나서 여기서 계속 4848을 해야 돼. 4848만 계속 하잖아요. 근데 요게 없잖아요. 네. 나중에 봤는데 얘가 이제 올라가는 속도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4848 하다가 돈 모이잖아요. 그만 중급지로 하나 해놓고 또 4848 하다가 돈 생기면 다시 중상으로 가고. 그래서 계속 이걸 키워야 돼. 당근. 오늘 제네시스 박님 만나가지고 세금뿐만 아니라 부동산 전략 또는 내 집 마련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어떤 포지션으로 가셔야 되는지 얘기까지 들어서 너무 좋았어요. 저도 세무사님들이랑 이야기할 때 답답했던 부분들이 세금은 잘 이해를 하시는데 부동산을 과연 이해를 하시지 못한 상황에서 내가 지금 이 상담 받는 게 맞는 건가 의심스러울 때 있었거든요. 근데 부동산 전략과 절세 전략, 세금까지 얘기를 해주시니까 속이 너무 시원해지면서 그동안 답답했던 게 빵 뚫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영상 보시면서
보시면서 투자하실 때 저희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랑 같이 이렇게 영상 찍으셨는데 어땠는지 소감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너무 재밌었고요. 특히 다른 채널에 나온 것보다 이제 투자 이야기 많이 해서 저도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시고 공부하시고 부자 되면 뭐 이렇게 댓글 하나 남겨주시면 정말 보람 될 것 같습니다. 아, 댓글, 그지? 네. 그래서 오늘 제네시스 박님이랑 얘기해봤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도움이 많이 됐고 여러분들도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